2020년 2월 13일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미셸은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그녀의 사촌 동생 19살 엘리 그린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웬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엘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언니, 엄마가 16일에 돌아가셨어. 이걸 들은 미셸은 다소 의아함을 느끼며 즉각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인데 16일 날 사망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곧이어 엘리의 설명은 더욱더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엄마의 사망 날짜가 그때로부터 7개월 전인 2019년 7월 16일이라는 겁니다. 즉 거의 반년이 지난 거예요. 심지어 엘리는 지금껏 엄마의 시신조차 보지 못했다는데요. 순간 미셸은 뭔가 상황이 기이하다는 걸 감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파헤칠 텐데요. 일단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한 가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여기서 먼저 엘리의 어머니 안젤라 그린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대학 교수님이셨거든요. 심지어 성격도 다정하고 밝은 편이라서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죠. 중국에서의 탄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29살이 되던 해에 한 남성을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45살의 엔지니어 제프 그린이었는데요. 제프와 안젤라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보였어요. 짧은 데이트 끝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제프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로도 1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16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국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틋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안젤라는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마침 친언니도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응을 잘 도와줄 수 있었고요.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그에 보답하듯 안젤라는 언니의 조카 미셸을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녀가 바로 앞서 전화를 받은 변호사죠. 어쨌든 제프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어요. 남편은 때마다 꽃을 사주며 로맨틱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주말마다 여행도 즐겼습니다. 3년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귀여운 딸 엘리가 태어나면서 세 사람은 완벽한 가정을 이뤘어요. 엘리는 혼혈 특유의 그 이국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고 또 엄마를 닮아서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미국 내 상위권 대학인 캔자스 대학교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지금까지 보면 부유한 집안에 자상한 남편, 똑똑한 딸까지 그야말로 미국에서의 삶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철저히 꾸며진 이미지였어요. 사실 안젤라에게 있어 집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평온했던 그녀의 삶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요 원인은 남편 제프의 통제적인 성격이었죠. 산후 몸조리와 양육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아내의 외출을 극도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물론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제한했죠. 지난 10수년간 남편의 통제는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집 앞 마트 가는 것조차 남편이나 딸이 동행하지 않는 한 갈 수 없었고 그녀에게 허락된 건 집 앞 정원이 고작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또 영어가 미숙하다는 핑계로 은행 계좌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통화할 때마저 중국어가 아니라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고요. 자기가 그 내용을 다 알아듣고 싶어서였죠.
용돈 벌이차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프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저 아무도 만나지 말고 늘 집에만 있길 바란 겁니다. 물론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정신적인 학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비폐해지겠어요. 그야말로 날개 잘라서 새장 안에 꽁꽁 가둔 셈이니까요. 그렇게 무려 19년이나 흘러요. 안젤라는 철저히 고립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한 안식처는 딸 엘리였는데요. 집에서 제일 자주 마주치고 또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딸 입장에서는 집에서 맹목적으로 자기만 기다리는 엄마에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특히 그녀가 대학생이 되면서 갈등은 더 커졌죠. 바쁜 학교 일정에 남자친구까지 생기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딸이 없는 집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꼈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19일 엘리는 한 달간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녀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죠. 엄마는 그동안 쌓아둔 불만을 터뜨렸는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데 집에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탈리아는 또 왜 가? 또 남자친구는 왜 만든 건데? 엄마 정말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엄마의 집착어린 추궁에 엘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인형도 아니고 매 순간 엄마와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엘리는 도저히 엄마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 거기에 더해서 당분간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에 그 길로 집을 나옵니다. 짐을 챙겨서 남자친구 집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4일 후 아버지로부터 뜻하지 않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니네 엄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너 이제 집에 와도 돼. 이 내용에 큰 충격을 받은 엘리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정신병원에 갈 만큼 아픈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내냐고 분노했죠. 하지만 제프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병원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차피 면회도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죠. 동시에 아빠는 친척들에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그날 이후 이 기이한 일은 계속됩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엘리에게 돌연 아빠가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처음 보는 서류 한 장이 있었는데 무작정 사인을 하래요. 참고로 엘리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글자를 배워서인지 이 두 사람의 필체는 매우 유사했습니다. 제프가 이 점을 노린 거죠. 서류 내용은 가린 채 입원 서류라고 둘러대면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딸은 아버지의 그 음흉한 속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간 엄마에게 비정상적인 통제와 집착을 보였지만 딸에게만큼은 늘 다정다감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떤 위협을 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서류는 엄마 안젤라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제프는 이미 그녀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의심이 되죠. 그런데 이 제프의 뒷공장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애초에 안젤라는 미국에 지인조차 별로 없었기에 고향에 갔다는 이야기는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죠. 그렇게 3주의 시간이 흘렀고 그간 엘리는 제발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몇 번이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단호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딸은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특히나 공휴일에 접수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해요. 경찰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겨우 남편 제프를 찾아가서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어요. 바로 이때 제프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내가 친구들과 스파 여행을 갔다는 전혀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이 너무나도 허술한 변명이잖아요. 근데 어쩐 일인지 경찰은 제프의 말을 곧이곧대로 또 믿어요. 그렇게 경찰이 돌아가고 제프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더욱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며칠 후 엄마가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면서 화장한 유골함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 놀래서 할 말을 잃은 딸에게는 자신이 알아서 부고를 전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시신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수상쩍어요. 하지만 그녀 또한 일평생 아버지의 통제하에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지 못했죠. 그저 장례식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무 소식 없이 흘러간 거였어요. 이쯤 되니 그제서야 엘리가 정신을 차렸죠. 아빠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변호사로 일하던 사촌언니 미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고요. 자, 그간의 일을 전부 전해들은 미셸은 분명 안젤라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제프에게 전화를 해서 유골과 함께 사망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자 제프가 여기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사망 증명서는 잃어버렸고 유골은 이미 바다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셸은 캔자스 보건환경부에 연락해서 사망 증명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안젤라 그린에 대한 그 어떠한 사망 기록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즉, 사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알게 된 딸 엘리는 엄청난 충격에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럼 혹시 엄마가 살아있다는 의미인가? 어디로 간 거지? 이날부터 엘리는 엄마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실종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엘리는 최후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대중의 관심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녀는 유명 프로그램인 닥터필의 사건을 제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토크쇼인데요. 실제 범죄나 가족 갈등, 중독을 겪은 당사자가 나와서 충격적인 스토리를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20년 넘게 낮 시간대 토크쇼 시청률 1위를 지킬 만큼 화제성이 엄청나다고 해요. 프로그램 자체 수사팀이 참여해서 사건을 파악하던 중에 놀라운 정황이 발견됩니다. 제프가 $1,500, 하나로 현금 220만 원을 주고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을 구입한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시신을 화장해서 딸에게 엄마 유골이라고 보여줬던 거예요. 이 내용까지 보도가 되니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 뜨거웠죠. 결국 뒤늦게 경찰도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택과 차고지는 물론 집 근처 연못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혈흔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의 루미널 검사를 실시했고 시체 수색견도 동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는 엄마가 사라진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증거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경찰은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프 소유의 별장이 있었는데 이걸 수사선상에서 배제한 겁니다. 기록을 보면 아내가 실종되고 4개월 뒤에 구입한 별장이었어요.
제프가 직접 리모델링을 했을 정도로 강한 애착을 보였고 최근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경찰 또한 이 사실을 알았지만 구입한 시기가 실종 시점 이후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배제한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엘리는 직접 나섰습니다. 홀로 제프의 별장을 이곳저곳 다 수색을 하면서 엄마의 흔적을 찾았죠. 몇 시간째 이어진 수색에도 성과가 없던 그때 마당에 수상한 흙더미가 눈에 띄었는데요. 주변과 달리 잡초가 하나도 없이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흙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엘리는 다급히 프로그램 수사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아빠 별장인데요. 여기 수상한 게 있어요. 지금 파볼까요? 이때 수사관들은 엘리를 저지했습니다. 만약에라도 안젤라가 묻혀 있다면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수사관들은 흙 샘플만 가져오라고 조언했죠. 이후 시체 수색견에게 샘플을 내밀자 놀랍게도 시체 부패 냄새를 감지합니다. 이건 지금껏 발견된 단서 중 가장 강력했어요. 엘리는 곧장 경찰에게 제보를 하는데 세상에나 이번에도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너무 답답해요, 정말. 심지어 이 제보한 지 1년이나 지난 2021년 12월이 돼서야 별장을 확인합니다. 그때는 안젤라가 실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흙더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결국 경찰은 안젤라 실종 사건을 미제로 분류하고 투입 인원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앞으로도 재조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엘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후회로 고통받고 있어요. 최소한 그날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더 빨리 가정폭력을 신고했었더라면 밀려드는 죄책감에 힘들어했습니다. 엘리는 최소한 어머니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애원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만 들려옵니다. 제프는 딸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자택의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엘리는 이 엄마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유일한 공간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되었어요. 2026년 현재까지도 엘리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여정이 하루빨리 결실을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부줄. 이곳에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3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나단이고 아내는 29살 은행원 알렉시아입니다. 둘은 조나단이 21살, 알렉시아가 17살 때 스키장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했는데요. 조나단은 다소 내성적이었던 성격인 반면에 알렉시아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조나단에게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15년 7월 18일, 둘은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이 첫사랑이었던 만큼 상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부는 한 동네에 사는 알렉시아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1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참고로 알렉시아의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로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9시 50분쯤 조나단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쩐지 그는 어딘가 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알렉시아 여기 왔어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알렉시아가 아침에 조깅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서 이 사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35분쯤. 걱정을 하던 조나단은 아내의 형부 그레고리에게 알렉시아를 함께 찾으러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알렉시아를 찾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역 병원도 들렸습니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낮 12시 30분, 남편 조나단은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알렉시아가 집을 나서고 약 4시간 정도 지난 때라 사실 섣불리 실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을 가볍게 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여성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불안해했던 거죠. 그는 아내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알렉시아는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반바지에 소매가 빨간색인 가디건과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죠.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50kg, 안경을 쓰고 머리는 어깨를 조금 넘는 길이에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알렉시아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수색견을 동원했고 수색 다이버가 인근 강가랑 호수 바다까지 곳곳을 훑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나 가족, 동네 주민들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알렉시아를 찾아 나섰죠. 그러나 해가 지고 하루가 꼬박 흘러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10월 29일, 마침내 알렉시아의 행방이 확인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인근의 숲속 언덕에서 나뭇가지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발견 당시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엄청난 구타를 당한 모습에 또한 목에 졸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하게도 신체 일부가 불에 타있기까지 했어요. 훼손 정도로만 봐도 얼마나 범인이 잔인한 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남편 조나단은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는데요. 이어진 장례식장에서도 조나단은 아내를 떠올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에 담기면서 보는 이들조차 그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레이힐 숲은 평소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조깅을 즐기던 곳이었어요. 다들 자주 가던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너무도 무서운 거죠. 얼마 후 마을 주민 8,000명이 모여서 강력 범죄를 규탄하는 평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알렉시아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 조나단이 함께했고요. 이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추모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인생에서 산소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듭니다. 조나단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청중도 역시 눈물바다가 되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알렉시아를 추모하고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캠페인까지 시작이 됩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프랑스에는 큰 여파를 남긴 거죠. 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을 하루빨리 찾는 거겠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게 단서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사망한 알렉시아의 옆집 주민이었는데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자신이 들은 이상한 소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옆집에서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떠나면서 큰 시동 소리와 함께 소음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조나단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며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알렉시아를 죽이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종 전날 이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나단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냐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무엇보다 아내의 사망 후 그가 애통해하는 모습은 차마 연기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8년 1월 30일, 수사당국은 드디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프랑스 전역이 막 술렁였어요. 다들 범인을 검거하길 손꼽아 기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용의자를 확인한 시민들은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남편 조나단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렉시아가 실종된 후 조나단의 팔뚝에서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듯 이 상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알렉시아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다름 아닌 집에 있던 이불이었습니다. 수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조나단의 차량 위치 기록.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앞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차량이 시신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렉시아가 발견된 숲속에는 타이어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조나단의 차량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것들을 토대로 조나단을 강력하게 추궁했고 그 결과 조나단은 끝내 자신이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해 동기가 정말 허무합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부부 사이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살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일까요? 경찰은 과거 2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조사했었는데 평소에도 조나단이 과한 폭력성 때문에 아내와 자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창 조사가 이어지던 2018년 6월 돌연 조나단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는 사실 아내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내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그는 다시 원래의 진술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하지만 시체는 끝까지 자신은 불태우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조나단은 또다시 알 수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알렉시아를 죽인 건 알렉시아 형부 그레고리라는 건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알렉시아가 사라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알렉시아와 그녀의 언니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때 언니의 남편인 그레고리가 앙심을 품고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시아의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그들의 음모로 자신이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좀 황당하죠.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이미 조나단은 수차례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무려 2년에 거쳐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죠. 마침내 2019년 6월, 조나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범행의 일체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진술은 과거와는 다르게 꽤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 조나단과 알렉시아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조나단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 목을 졸랐다는 것. 그 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옮겼고 이후 시신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해서 일부만 태운 후 도망친 정황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고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탓만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알렉시아는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척추측만증이라는 이 신체적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발기부전이었던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부부는 이날도 성생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알렉시아가 평소에도 이 발기부전을 이유로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해 왔다는데요. 그날 조나단은 결국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도 뻔뻔한 게 살인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날 밤 아내의 행동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11월 3년간 조사와 검거 끝에 결국 재판부는 조나단에게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얼굴의 남편 조나단은 현재 복역 중에 있죠. 한편 알렉시아의 어머니는 재판 중 딸이 생전 조나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생전 알렉시아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내 사랑.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평생을 사랑할 사람이에요. 내 세상은 당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가증스러운 눈물로 사람들을 속이고 충격에 빠뜨렸던 범인 조나단. 그의 계속되는 핑계와 잦은 거짓말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작은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듣고 과연 그가 조금이라도 반성과 후회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